지금 전 세계 공항은 한국행 티켓 전쟁 중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벚꽃 하면 열의 아홉은 일본을 떠올렸죠. 하지만 2026년 올봄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벚꽃 시즌 항공권 예약 세계 1위. 난공불락 같았던 일본을 제치고 대한민국 서울이 그 왕좌를 뺏어버린 겁니다. 지금 해외 SNS는 그야말로 폭격 수준입니다. 이거 CG 아냐? 지구상에 이런 곳이 존재한다고? 라는 경악 섞인 댓글이 수만 개씩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칠흑 같은 밤. 비현실적인 분홍빛 파도가 일렁이는 곳. 바로 서울 석촌호수입니다. 호수를 빽빽하게 메운 인파와 밤하늘을 수놓은 벚꽃 터널을 보고 외국인들은 영화 세트장 같다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매년 보는 익숙한 풍경일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이 짧은 봄을 단 며칠이라도 눈에 담기 위해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봄이 어떻길래 이토록 전 세계를 열광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 경이로운 기록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 봄 세계 벚꽃 명소 1위가 어딘지 알고 계신가요? 100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교토가 밀려났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온 건 서울이었어요. 미국발 한국행 항공권 예약은 전년 대비 180% 급증. 내셔널 지오그래픽 편집국이 뒤집혔습니다. 저는 그 회의실에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저는 한국에서 20년 커리어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제임스 오브라이언입니다. 올해 51살. 보스턴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았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선임 사진기자로 일한 지 22년째입니다. 전문 분야는 아시아의 사계절이에요. 교토의 벚꽃, 홋카이도의 라벤더, 베트남 메콩의 새벽 연꽃, 대만의 가을 단풍. 아시아 대륙의 계절은 제 렌즈로 정의해온 영역이었습니다. 편집국 동료들이 저를 부르는 별명이 있었죠. 교토에 영혼을 묻은 남자. 29살에 처음 철학의 길을 걸었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거든요. 벚꽃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20년 동안 매년 봄이면 교토로 갔어요. 제 하드디스크에는 교토의 봄만 담긴 파일이 수만 장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야근이었어요. 보스턴 편집국 시계는 밤 10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커피는 이미 3잔째 식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찰스강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그때 옆자리 후배 케이트가 제 모니터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제임스, 이거 봤어요? 지금 SNS가 뒤집혔어요. 저는 마우스에서 손을 떼고 그 화면을 봤습니다. 영상 속에는 깜깜한 밤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화면 전체가 분홍빛으로 넘실거렸습니다. 비현실적으로 밝았고, 비현실적으로 선명했고, 비현실적으로 몽글몽글했어요. 댓글창은 이미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아랍어가 뒤섞여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 진짜야? 합성 아니야? 지금 당장 비행기 타고 가고 싶어. 서울 석촌호수라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밤에 벚꽃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호수 전체가 꽉 찬 거라고 했어요. 저는 마우스를 내려놓고 팔짱을 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어요. 이건 합성입니다. 케이트가 저를 쳐다봤죠.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꽃은 빛을 받아야 색이 살아나요. 태양광이 기본입니다. 야간에 조명만 쏴서 이 정도 선명도가 나온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색 보정이 들어갔거나 합성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20년 사진 기자가 단언하는데 틀릴 리가 없었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바이럴 조작이에요. 관광객을 끌어모으려는 한국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케이트가 다른 탭을 열었어요. 그런데 선배,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화면에 뜬 건 트립어드바이저의 올봄 발표 자료였습니다. 2026년 봄 세계 벚꽃 명소 랭킹 1위에 서울이 올라와 있었어요. 2위는 교토.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봐도 같았어요. 교토가 2위였습니다. 제 20년 동안 교토가 2위로 밀려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스크롤을 내렸더니
더 심각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미국발 한국행 항공권 예약 전년 대비 180% 증가. 보스턴 로건 공항 인천 직항편은 이미 8월까지 매진.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이건 바이럴 영상 하나가 터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양광 데이터 자체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 독자들이, 제가 20년 동안 교토로 안내했던 그 독자들이 지금 서울행 표를 끊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던 팔이 시르르 풀렸어요. 저는 그 순간 두 가지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는 불쾌감이었어요. 조작된 이미지 한 편이 100년의 벚꽃 전통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이 용납이 안 됐거든요. 또 하나는 사진 기자로서의 책임감이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이 거품의 실체를 확인하고 독자들에게 진실을 보여주는 것. 그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존재하는 이유니까요. 저는 편집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편집장 마크는 제가 들어가자마자 고개를 들었어요. 제임스, 그 서울 영상 얘기죠? 벌써 회의에서 3번 나왔어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장 취재를 제안합니다. 한국 벚꽃 바이럴의 실체를 사진으로 검증하겠어요. 조작된 이미지가 어떻게 관광 데이터를 왜곡하는지, 그리고 왜 진짜 벚꽃 문화는 여전히 일본에 있는지를 독자들에게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크는 잠깐 저를 쳐다보다가 웃었어요. 당신이 직접 가겠다고요? 20년 동안 교토만 갔던 사람이? 그래서 더 제가 가야 합니다. 기준을 아는 사람이 비교해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돌아오는 길에 저는 워싱턴 DC 포토맥 강변을 떠올렸어요. 제가 10년째 매년 4월이면 촬영하러 가는 곳입니다. 1912년 일본이 미국에 선물한 3,000그루의 벚나무가 심긴 그 강변이 미국 벚꽃 문화의 뿌리예요. 저는 매년 그 자리에 서서 일본이 미국에게 준 이 선물이 얼마나 위대한 외교적 성취였는지를 느끼곤 했습니다. 그 일본이 지금 한국에 밀린다고요? 불쾌감이 한 번 더 올라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하드디스크를 열었습니다. 교토 폴더. 20년치 파일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1998년 첫 촬영군부터 2025년 최근 촬영군까지 그중 대표적인 사진 20장을 골라서 아이패드에 옮겼습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이것과 비교해서 한국 벚꽃이 얼마나 못 미치는지 독자들에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비행기 표는 사흘 뒤로 끊었어요. 보스턴 로건에서 인천까지 직항 14시간. 출발 전날 밤 카메라 장비를 정리하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길어야 열흘이면 끝날 일이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저는 한 가지를 몰랐어요. 연박하러 간다는 확신이 강할수록 무너질 때의 낙차도 그만큼 깊어진다는 사실을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아이패드에서 교토 사진들을 한 장씩 넘겨봤습니다. 이게 기준이야. 이것보다 아름다운 벚꽃은 존재할 수 없어. 20년 커리어가 저한테 그렇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속삭임이 얼마나 위험한 오만이었는지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깨닫기 시작합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건 오후 3시였습니다. 입국장을 나오는 순간부터 저는 주변을 살폈어요. 공항 건물 안에서는 특별한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수십 번 거쳐온 국제공항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리무진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도 별거 없네. 서울 도심까지는 50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카메라 가방을 무릎에 올렸어요. 이동 중에도 기록은 시작돼야 하니까요. 버스가 출발하고 고속도로에 올라탄 지 5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다가 눈을 깜빡였어요. 제가 뭔가 잘못 본 줄 알았거든요. 고속도로 양옆 가로수가 전부 흰색이고 분홍색이었습니다. 한두 그루가 아니에요. 시선이 닿는 곳마다 끝없이 이어졌어요. 버스가 시속 100km로 달리는데 그 속도 내내 창밖에 벚꽃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메라 가방 지퍼를 열려다가 손을 멈췄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평소라면 반사적으로 꺼냈을 손이 오늘은 왜 멈췄을까? 설명이 잘 안 됐습니다. 저는 그냥 창에 이마를 기댔어요. 렌즈 없이, 뷰파인더 없이 그냥 두 눈으로 먼저 봤습니다. 20년 경력에서 없던 행동이었어요. 서울 도심으로 접어드니 풍경이 또 달라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진입로가 보이는데
그 입구가 전부 벚꽃 터널이었어요. 편의점 옆 가로수도 벚꽃이었고 골목 안쪽도 벚꽃이었습니다. 작은 미용실 간판 옆에도 세탁소 입구 앞에도 치킨집 창가에도 벚나무 한 그루씩이 서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누가 도시 전체에 분홍색 페인트를 뿌린 건가? 숙소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치고 짐을 풀다가 창밖을 내다봤어요. 빌딩들 사이로 분홍색이 삐죽 보였습니다. 아, 저기도 있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12시간 비행의 시차까지 겹쳐서 그날 밤은 그냥 쓰러져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취재 노트와 카메라를 챙겨 들고 호텔을 나섰어요. 그런데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호텔 앞 골목이 벚꽃 터널이었어요. 어제 버스 창밖으로 봤을 때는 많다는 건 알았는데 직접 그 아래 서보니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지가 머리 위로 쏟아지듯 드리워져 있었어요. 꽃잎 몇 개가 바람에 날려 제 자켓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걸 툭툭 털어냈어요. 취재하러 온 거니까요. 지하철을 타러 역 입구를 내려가는데 거기서 또 멈췄습니다. 입구 양옆 가로수가지가 계단 안쪽으로 늘어져 있었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인데 올려다보면 하늘 대신 벚꽃이 액자처럼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둑한 계단 입구에서 올려다본 그 순간 저는 카메라 가방 지퍼에 손을 댔어요. 이번에는 꺼냈습니다. 뷰파인더에 눈을 대고 한 장 찍었어요. 그런데 셔터를 누르고 나서 잠깐 멈칫했습니다. 반박하러 온 사람이 첫날부터 벚꽃 사진을 찍고 있었으니까요. 카메라를 가방에 도로 집어넣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저는 뉴욕 지하철을 떠올렸습니다. 뉴욕에서 지하철 입구를 올려다본다는 건 대체로 유쾌한 경험이 아니에요. 쓰레기, 낙서, 노숙인, 그리고 먼지. 보스턴도 비슷합니다. 제가 사는 도시의 지하철에서 꽃을 올려다본 기억은 없어요. 그런데 서울은 역을 나오면 꽃이 천장이었습니다. 이건 관광객을 위해 꾸민 장면이 아니었어요. 그냥 시민들의 일상 공간이었습니다. 몇 정거장을 달려서 지상 구간에 접어드는데 창밖으로 또 벚꽃이었어요. 털로 양옆으로 늘어선 나무들이 전부 만개에 있었습니다. 원철이 그 사이를 가르며 달리는 동안 차창으로 분홍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맞은편에 앉은 한국인 아주머니가 창밖을 보다가 작게 감탄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매년 보는 사람도 저런 소리가 나오는구나 싶었어요. 한 역에서 내려 지상으로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진짜로 발이 멈췄습니다. 아파트 단지였어요. 그냥 사람들이 사는 평범한 아파트 단지인데 단지 안 진입로 양옆이 전부 벚꽃 터널이었습니다. 나무들이 얼마나 크고 촘촘한지 위에서 가지가 맞닿아 하늘이 거의 안 보일 지경이었어요. 그 아래로 주민들이 장을 봐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가방 메고 그 터널 아래로 뛰어갔고 할머니 두 분이 그 밑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무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게 일상이었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벚꽃은 공원이나 강변 같은 특별한 장소에 있는 거예요. 일부러 찾아가야 볼 수 있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포토맥 강변 벚꽃은 워싱턴 한복판의 특별 구역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달랐어요. 그냥 살다 보면 벚꽃 안에 있는 거였습니다. 마트 가는 길에도, 지하철 타는 길에도, 아이 등굣길에도 도시 전체가 봄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취재 노트를 꺼내 뭔가 적으려다가 잠깐 고민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저는 화려하게 꾸며진 관광용 벚꽃 명소를 기대했어요.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특정 장소에 집중적으로 심어놓은 나무들, 입장료를 받는 공원, 인증샷 포인트, 그런 걸 예상했는데 여기서 본 건 그냥 사람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꾸민 게 아니었어요. 그게 오히려 더 당혹스러웠죠. 그래도 아직 여의도를 못 봤으니까요. 22년 경력의 사진기자가 아파트 단지 벚꽃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저는 노트에 딱 한 줄 적었어요. 밀도가 기준을 벗어남, 프레임 재설계 필요. 그렇게 적으면서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한 줄이 사실 이런 뜻이라는 걸요. 생각보다 훨씬 예쁘다. 여의도역 출구 계단을 올라오는데 눈앞이 갑자기
분홍색으로 꽉 찼습니다. 출구 바로 앞에서 벚꽃 터널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나무들이 얼마나 큰지 가지가 출구 위까지 늘어져서 계단을 올라오는 사람들이 꽃 커튼을 헤치고 나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이로 오전 햇살이 부서지면서 꽃잎이 환하게 빛났어요. 뒤에서 올라오던 사람이 저를 툭 치고 지나가서야 제가 출구 한가운데 서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강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사람이 어마어마했어요. 평일 오전인데도 윤중로 양옆으로 인파가 빼곡했습니다. 벚나무가 도로 양쪽에 줄지어 서 있고 그 아래로 사람들이 걷고 서고 사진 찍고 앉아 있었어요. 가지가 도로 위로 아치를 그리며 맞닿아 있어서 그 아래를 걸으면 꽃천장 아래를 걷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내 뷰파인더를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프레임 안에 이 풍경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24mm 광각으로 바꿔봤어요. 여전히 끝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16mm 초광각을 꺼냈어요. 그제서야 양옆 나무가 겨우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꽃의 밀도가 뭉개져서 한 덩어리 분홍색으로만 보였습니다. 22년 동안 이런 프레임 문제는 없었어요. 요토에서도 히말라야에서도 제 렌즈는 언제나 피사체를 잡아냈거든요. 셔터를 몇 번 누르다가 카메라를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취재 수첩을 꺼냈어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왔거든요. 수만 명이 몰리는 현장 취재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보스턴 마라톤 골인 지점, 뉴욕 타임스퀘어 카운트다운. 22년 동안 저는 항상 같은 것들을 확인했어요. 쓰레기, 소음, 음주소란, 무질서 동선. 안팎기사의 두 번째 단락은 여기서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영상 뒤에 감춰진 현실. 그게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체크리스트 칸이 채워지질 않았습니다. 쓰레기통 주변이 깨끗했어요. 수만 명이 몰린 곳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 쓰레기를 챙기고 있었어요. 돗자리를 깔고 앉은 사람들은 경계가 명확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녀도 어른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터줬고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비켜줬어요. 저는 펜을 들고 있다가 그냥 내렸습니다. 그때였어요. 강변 쪽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났습니다. 배달 오토바이였어요. 그런데 이 오토바이가 공원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안디반 옆 폭로를 따라 조심스럽게 들어오더니 돗자리 하나 앞에서 멈췄습니다. 상자를 내렸어요. 치킨이었습니다. 돗자리에 앉아있던 가족이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었어요. 벚꽃이 머리 위로 흩날리는 강변 돗자리에서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쪽 돗자리엔 피자가 도착했어요. 그 옆엔 족발이었고요. 어디선가 떡볶이 냄새도 났습니다. 공원 전체가 야외 레스토랑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배달로요. 꽃 구경을 하면서 동시에 뜨거운 음식을 먹고 싶으면 앱을 열어 시키면 되는 거였습니다. 현재 위치를 잡아서 배달 오토바이가 돗자리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미국이었으면 공원 배달 자체가 안 됩니다. 안디밭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앱도 없고 배달 인프라가 이 정도로 촘촘하지도 않아요.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벚꽃나무 아래 세 번째 돗자리라고 주소를 찍으면 배달기사는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그게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어요. 한 남성이 핸드폰을 보면서 걷다가 어느 지점에서 멈추더니 자리를 폈습니다. 알고 보니 실시간 벚꽃 개화 지도 앱이었어요. 지금 이 시간에 가장 꽃이 예쁜 포인트를 알려주는 거였습니다. 지도 위에 사람들이 몰린 위치까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주변에는 저 같은 외국인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미국인 부부 유튜버가 라이브 방송을 켜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인도에서 왔다는 젊은 남자가 있었어요. 저한테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회사 휴가 냈어요. 일주일. 이거 보러 한국까지 왔습니다. 혼자 벚꽃을 보러 인도에서 서울까지. 저는 그 문장을 들으면서 취재 노트를 꺼내려다가 그만뒀어요. 강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강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그 위로 벚꽃가지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맞은편 건물들과 산이 같은 프레임 안에 들어왔습니다. 도시와 강과 꽃과 산이 한꺼번에 보이는 풍경. 교토 철학의 길은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그건 꽃길이었습니다. 꽃만 있었죠. 여기는 꽃 아래 삶이 있었어요. 장을 보러 가는 할머니도, 뛰어노는 아이도, 치킨을 뜯는 가족도 전부 그 꽃 아래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어요. 22년 사진기자가 카메라를 내려놓는 순간은 셔터가 고장났을 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카메라는 멀쩡했어요. 단지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프레임 안에 이 상황이 담기지 않았거든요. 수첩을 꺼내 한 줄 적었습니다. 찍을 수 없는 풍경이 존재한다. 그 아래 두 번째 줄을 적으려다가 펜이 멈췄어요. 그 문장이 사실은 사진기자로서 제일 쓰고 싶지 않은 말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울 취재 이틀째 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반박기사 초안 파일을 불러왔어요.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첫 달러까지는 썼어요. 석천호수 영상이 조명과 보정의 산물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뒷받침할 근거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직접 보고 난 뒤로요. 두 번째 단락은 무질서와 비위생이었는데 여의도에서 그것도 못 찾았습니다. 커서가 세 번째 단락 자리에서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밤인데도 골목에 사람들이 벚꽃 아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서울은 대도시니까 인프라가 좋은 거겠지. 지방 소도시 축제는 다를 거야. 거기서 찾으면 되는 거야. 진해 군항제라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방 벚꽃 축제 정도면 과장이 더 심하겠지. 저는 그쪽으로 표를 끊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서울역에서 KTX에 올랐어요. 창원중앙역까지 약 3시간.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안박기사 초안을 선보고 있었는데 솔직히 잘 안 됐어요. 세 번째 단락을 위해 진해에 가는 거였습니다. 지방 축제의 초라한 현실. 저는 그게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했어요.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30대 영국 남자였습니다. 등산배낭을 3번에 올려놓고 헤드폰을 빼더니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진해 가시는 거예요? 네, 군항제 취재하러요. 저도 진해 가요. 체이서 루트인데. 체이서 루트요?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반문하니까 그 사람이 웃으면서 설명했어요. 체리블로섬 체이서요. 벚꽃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요. 3월 말에 제주에서 시작해서 부산, 진해, 경주 찍고 지금 서울로 올라가는 중이에요. 일주일 뒤면 강원도에서 또 볼 수 있어요. 일본도 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일본은 벚꽃이 남북으로 퍼지긴 하는데 구간이 길어요. 한 번에 다 못 보죠. 한국은 좁은 나라에 시즌이 쫙 펼쳐져서 타이밍 맞추면 2번, 3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체이서들이 한국으로 몰리는 거예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체이저. 벚꽃을 쫓아다니는 사람. 제가 20년 동안 취재했던 아시아의 벚꽃 세계에 그런 단어가 있다는 걸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사진기자라는 사람이요. 창원중앙역에 내려서 진해행 시내버스로 갈아탔어요. 버스가 진해 시내로 접어드는데 저는 차창 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도시가 없었습니다. 꽃만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진짜로 도시의 윤곽이 안 보였어요.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안 보이고 길이 있는데 길이 안 보였습니다. 전부 흰색과 분홍색으로 덮여 있었어요. 가로수가 벚꽃인 건 서울에서도 봤는데 진해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가로수만이 아니었어요. 골목 안쪽도, 언덕 위도, 주택 담벼락 틈새도, 멀리 보이는 산 중턱까지 전부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어요. 첫 발을 땅에 딛는 순간 꽃잎이 바람을 타고 날아와 얼굴에 닿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머리 위로 벚꽃가지가 하늘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보이는 틈보다 꽃이 차지한 공간이 더 많았어요. 저는 한동안 그냥 서 있었습니다. 36만 그루라고 했어요. 나중에 확인한 숫자입니다. 진해시의 가로수, 공원, 언덕, 해군기지, 담벼락까지 합쳐서 36만 그루의 왕벚나무가 이 도시 안에 있었어요. 그 숫자가 처음으로 실감이 났습니다. 숫자로 볼 때는 그냥 숫자였는데 직접 그 안에 서 있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건 꽃이 많은 도시가 아니었어요. 꽃으로 이루어진 도시였습니다. 걸으면서 카메라를 들었다가 내렸습니다. 여의도와 달리 진해는 아예 카메라를 들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여자천이라는 곳으로 향했는데 하천 양옆으로 벚나무가 늘어선 1.5km 구간이었습니다. 그 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도 모르게
발이 느려졌어요. 양옆에서 가지가 하천 위로 뻗어나와 서로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물이 흐르고 물 위로 꽃잎이 떨어져 내렸어요.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빠르게 걷지 않았어요. 이 길에서 빠르게 걷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처럼 느껴졌죠. 저는 다리 위에 멈춰 섰습니다. 하천 위로 꽃잎이 흩날리는 걸 내려다봤어요. 꽃잎이 물 위에 내려앉아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꽃잎이 물결을 따라 천천히 떠내려가는 장면을 저는 꽤 오랫동안 보고 있었어요. 취재 중이라는 사실을 잠깐 잊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봤어요. 안팎기사 초안 3번째 단락. 지방축제의 초라한 현실이라고 적어둔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깜빡이는 커서를 한참 바라보다가 그 단락 제목을 통째로 지웠어요. 쓸 말이 없었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 단락은 쓰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여자 천다리 위에서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린 건 멀리서 들려온 북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북소리에 트럼펫 소리가 겹쳐졌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소리나는 방향을 봤습니다. 중원 로터리 쪽이었어요. 가방을 고쳐매고 소리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로터리 가까이 가니까 거리 한복판에 사람들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어요. 그 사이로 군악대가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흰 제복을 입은 의장대가 절도 있는 걸음으로 벚꽃길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머리 위로는 꽃잎이 흩날리고 바닥에는 이미 떨어진 꽃잎이 하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 위를 군악대가 지나가고 있었죠. 저는 그 장면 앞에서 발을 멈췄어요. 그런데 흰 제복을 입은 행렬 뒤에 또 다른 제복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진한 감색 제복이었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가심에 달린 배지가 눈에 익었습니다. 미 해군 의장대였어요. 저는 잠깐 눈을 비볐습니다. 한국 해군 의장대 뒤로 미 해군 의장대가 같은 벚꽃길을 함께 행진하고 있었어요. 옆에 서 있던 한국 할아버지께서 영어를 섞어가면서 저한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매년 와요. 미국 해군. 지내는 이순신 장군 도시. 해군 합동행사. 그때서야 저는 알았어요. 진해는 단순한 벚꽃 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해군의 본거지였습니다. 군항제 자체가 이충무공 추모 행사에서 시작된 거였어요. 그 행사에 미 해군이 매년 참여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보스턴에서 출발할 때까지도, 여기 오기 전까지도 저는 지메를 그냥 지방 벚꽃, 영소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트럼펫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한미 합동 군악대가 같은 곡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꽃잎이 악기 위로 떨어졌습니다. 흰 제복과 감색 제복이 꽃잎 사이를 절도 있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셔터를 누를 수가 없었어요. 뷰파인더에 눈을 댔다가 다시 떼고 또 댔다가 다시 뗐습니다. 결정적 장면 앞에서 셔터를 누르지 못하는 사진기자. 22년 커리어에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왜 못 눌렀는지 나중에 생각해 봤는데요. 그 장면을 한 장의 사진으로 잘라내는 게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한국 해군과 미국 해군이 벚꽃 아래서 함께 걷는 그 의미를 제 프레임 하나가 담을 수 있을까? 담지 못하면서 담았다고 발표하는 게 더 큰 거짓말 아닐까? 저는 카메라를 내렸어요. 행진이 지나가고 나서 저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또 어디가 유명하냐고요? 경화역이라는 곳을 알려주셨어요. 폐철로 구간인데 벚꽃 터널로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20분쯤 가니까 경화역이 나왔어요. 경화역은 이제 기차가 다니지 않는 폐역이었습니다. 털로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로 양옆 800m가 전부 벚꽃 터널이었습니다. 녹슨 철로 위로 꽃잎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어요. 오래된 열차 한 량이 선로 위에 멈춰 서 있었는데 그 위에도 꽃잎이 덮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풍경이었어요. 그 선로 위를 사람들이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노인 부부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뒤로 젊은 커플이 사진을 찍고 있었고 그 옆으로 교복을 입은 여학생 셋이 까르르 웃으면서 지나갔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가는 젊은 부부도 보였어요. 전혀 다른 세대가 같은 선로 위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서로에게 비키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가 누구를 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선로 옆 벤치에 앉았어요. 카메라 가방을 내려놓고 카메라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22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어요. 현장에 왔으면 셔터를 눌러야죠. 그게 사진기자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그냥 눈으로만 보기로 했습니다. 렌즈 없이, 프레임 없이 그냥 봤어요.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꽃잎이 제 어깨 위로 내려앉았어요. 이번에도 털어내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다가올 무렵 저는 근처 카페를 찾아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단박기사 초안 파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락 제목 자리에 커서를 올렸어요. 지방축제의 초라한 현실. 저는 그 문장을 드래그해서 삭제했습니다. 완전히요. 그리고 기사 제목 자리로 올라갔어요. 베를린에서 보스턴으로 출발하기 전에 정한 첫 제목이 있었고, 공항 리무진 안에서 한번 바꿨고, 여의도에서 또 한번 지웠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였어요. 저는 제목 자리에 있던 글자들을 다시 전부 지웠습니다. 딩칸으로 뒀어요. 뭘 쓸지 아직 모르겠으니까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경화역 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그 아래로 꽃잎이 노을빛을 받아 분홍에서 주황으로 색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22년 커리어 중에서 카메라를 가장 많이 내려놓은 하루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숙소 근처 카페를 찾았어요. 작은 동네 카페였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보이는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주문했어요. 노트북을 열었는데 반박기사 초안 파일을 불러오는 대신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뭘 검색해야 할지 한참 고민하다가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왕벚나무 원산지. 엔터를 눌렀습니다. 20년 동안 일본 벚꽃을 취재하면서 원산지를 파고든 적은 없었어요. 당연히 일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소메 요시노. 일본이 키워낸 품종. 그 위에서 모든 기사와 사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전제 자체를 검색창에 던져 넣고 있었어요. 검색 결과가 떴는데 영어 자료가 많지 않았습니다. 한국어 페이지가 대부분이었어요. 번역기를 돌리면서 하나씩 읽고 있는데 카페 주인이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50대 후반쯤 배워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어설픈 영어로 말을 걸어 하십니다. 외국인이 여기 혼자 오셨네? 처음이세요? 네, 미국에서 왔어요. 벚꽃 취재하러요. 사진 기자입니다. 카페 주인이 잠깐 놀란 표정을 짓더니 저한테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카운터 뒤로 들어가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어라 내용은 못 알아들었는데 통화를 마치고 저한테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15분만 기다리세요. 아는 교수님이 오실 거예요. 왕벚나무 전공이세요. 영어도 하시고요. 진짜로 15분 뒤에 머리가 하얀 노인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셨어요. 시내 인근 대학에서 식물학을 가르치셨고 지금은 은퇴하셨다고 했습니다. 50년 넘게 왕벚나무를 연구하신 분이었어요. 카페 주인이 커피를 가져다 놓고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교수님은 제 앞에 앉아서 저를 가만히 보셨어요. 그러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사진 기자라고 하셨죠?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벚꽃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저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일본 아닙니까? 소메 요시노가 대표 품종이고요. 교수님이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왕벚나무의 자생지는 제주도입니다. 한국 땅입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다가 멈췄어요. 교수님이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오랫동안 왕벚나무의 원산지가 일본이라는 게 통설이었다고 하셨어요. 일본의 소메 요시노가 워낙 유명하니까요. 그런데 1962년에 한국 식물학자 두 분이 제주도 한라산 자락에서 왕벚나무가 자생하고 있다는 걸 밝혀냈다고 하셨습니다. 자생이에요. 누가 심은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 땅에서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이후 연구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왕벚나무의 원산지가 한국이라는 사실이 점점 더 확실해졌다고 하셨어요. 저는 수첩을 꺼내려다가 그냥 손을 내렸습니다. 교수님이 창밖을 잠깐 바라보셨어요. 그러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밌는 역사가 있어요. 일제강점기에 진해에 일본 해군 기지가 들어서면서 거리에 벚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일본의 꽃을 왜 우리 거리에 심었냐고요? 직접 도끼를 들고 나와서 베어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962년에 이게 일본 품종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온 우리 나무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베어내다가 살리기 운동으로 돌아섰죠. 5회로 베어냈다가 진실을 알고 다시 살린 나무들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창밖으로 보시는 저 꽃들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카페 유리창 너머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꽃잎 하나가 유리창에 붙었다가 떨어졌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 꽃이 지금 어느 나라 꽃이냐고 누가 묻는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 걸까? 교수님이 저를 다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이셨어요. 선생님이 20년간 찍어오신 그 나무들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는 한 번도 물어보신 적 없으시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수첩을 들고 있었는데 한 글자도 적지 못했어요.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벚꽃을 취재하면서 한 번도 원산지를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당연히 일본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전제 위에서 모든 기사를 썼고 모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 자체가 틀려 있었던 거예요. 일본이 세계의 벚꽃 문화를 알린 건 맞습니다. 하나미는 일본의 전통이고 소메이 요시노는 일본이 키워낸 품종이에요. 그 공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는 다른 문제였어요. 그리고 저는 20년 동안 그 다른 문제를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커피를 한 모금 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이 지금 하시는 일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진해 사람들은 오해로 나무를 베었다가 진실을 알고 다시 살렸어요. 선생님도 오해로 오셨다가 지금 진실 앞에 서 계신 거잖아요. 저는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카페를 나왔어요. 거리로 나서니 사람들이 벚꽃 아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아까 보던 것과 같은 풍경인데 다르게 보였어요. 이 나무들이 제주도에서 왔다는 걸 알고 나니까요. 베어냈다가 살려낸 나무들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요. 꽃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가볍게 흩날리는 것 같은데 이 꽃 한 송이, 한 송이에 그런 역사가 담겨 있는 거였어요. 노트북을 카페 밖 벤치에 올려놓고 방박 기사 초안 파일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참 그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그러다가 파일을 닫았습니다. 삭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닫았어요. 이 초안은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건 알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날 오후, 저는 딱히 갈 데가 없었어요. 숙소에 짐을 던져놓고 밖으로 나갔는데 발이 자연스럽게 석촌호수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을 직접 봐야 했어요. 보스턴 편집국에서 처음 본 바로 그 영상의 장소였으니까요. 합성이라고 단언했던 그 호수, 평일 오후였는데도 돗자리가 빼곡했습니다. 벚꽃은 절정이었어요. 호수를 따라 늘어선 나무들이 전부 만개해서 물 위로 가지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무더기로 날렸어요. 낮인데도 비현실적으로 예뻤습니다. 저는 보스턴에서 봤던 야간 영상을 떠올렸어요. 밤에 조명까지 켜지면 그 영상처럼 보이겠구나. 조작이 아니라 그냥 이곳의 실제 모습이겠구나 하고요. 빈자리를 찾아 호수 쪽 벤치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내 식구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딸, 그보다 어린 아들. 돗자리를 펴더니 아버지가 핸드폰으로 뭔가 주문하는 것 같았어요. 20분쯤 지났을까요? 배달 오토바이가 호수 옆 폭로로 들어왔습니다. 그 가족 돗자리 앞에 멈추더니 상자를 내려놓았어요. 김밥 도시락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는데 잠깐 망설이더니 제 쪽으로 김밥을 내밀었어요. 핸드폰 구글 번역 화면을 같이 내밀면서요. 김밥 좋아하세요? 같이 드실래요? 저는 사양하려다가 그냥 받았습니다. 어색하게 돗자리 한쪽에 걸터 앉았어요. 아버지가 작은 막걸리 병을 꺼내 종이컵에 한 잔 따라 제게 내밀었습니다. 또 구글 번역이었어요. 한국 전통주예요. 달아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이상하게 맛있었어요. 막걸리는 달고 부드러웠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구글 번역이 중간중간 오갔지만 대화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같이 앉아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보스턴에서 봄 축제를 수도 없이 다녔지만 모르는 사람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같이 밥을 먹은 적은 없었어요. 이게 한국말로 정이라는 건지는 그날은 몰랐습니다.
나중에 누군가 그 단어를 가르쳐 줬을 때 그날 오후가 떠올랐어요.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서 가족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또 구글 번역 화면을 내밀었어요. 오늘 좋은 날이에요. 한국 좋죠?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마땅한 말이 없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도 저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야간에 조명이 켜지면 어떤 모습인지 이제 직접 봐야 했거든요. 하늘이 남색으로 바뀌면서 호수 주변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조명의 아래에서 나무를 비추는데 꽃잎이 빛을 받아서 안쪽부터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낮에는 분홍색이었던 꽃이 밤에는 흰색에 가까운 빛으로 빛났습니다. 그 빛이 호수 수면에 반사되면서 물 위에도 꽃이 피어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보스턴 편집국에서 봤던 영상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조명 조작이라고 했죠. 꽃은 태양광을 받아야 색이 살아난다고 단언했고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게 그 영상 그대로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정된 게 없었어요. 저를 더 오래 붙잡아 둔 건 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었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 오히려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퇴근한 것 같은 직장인들, 손을 잡은 연인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부부,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아이가 부모 손을 잡고 벚꽃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6시에 알람도 없이 눈이 떠졌어요. 시차 때문인지 아니면 할 말이 생긴 사람 특유의 설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날은 그랬습니다. 저는 바로 노트북을 열었어요. 커피도 안 마시고요. 22년 기자 생활에서 커피보다 노트북을 먼저 연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새 문서를 열었어요. 단박 기사 파일은 열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석촌호수 난간에서 그 파일을 닫을 때 다시는 안 열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새 문서 첫 줄에 커서를 올려놓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뭐부터 써야 할까? 결국 보스턴 편집국에 밤 10시 장면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멈추질 않았습니다. 22년 경력의 사진기자가 한국의 반박 기사를 쓰러 왔다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순서대로 썼어요. 코웃음 치던 것도 썼고 공항 리무진에서 처음 멈칫했던 것도 썼습니다. 여의도에서 카메라를 내려놓은 순간도, 진해 36만 구로 앞에서 말을 잃은 것도, 교수님 앞에서 펜이 멈춘 것도, 김밥 한 조각을 받아들고 어색하게 돗자리에 앉았던 것도, 자정 가까운 석촌호수에서 아이와 노인이 함께 걷는 걸 보고 말을 잃었던 것도 전부 썼어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마지막 단락을 쓸 차례였습니다. 저는 잠깐 손을 멈추고 창밖을 봤어요. 숙소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어제까지 분홍색이던 골목이 노란색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벚꽃이 지기 시작한 자리에 개나리가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아침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개나리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분명히 어제까지 저 자리는 분홍색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노란색으로 옷을 갈아입어 있었습니다. 멀리 산 쪽으로는
분홍보다 더 진한 색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철쭉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아서 마지막 단락을 썼어요. 한국의 봄은 끝나지 않습니다. 벚꽃이 지는 자리에 개나리가 피고 개나리가 지는 자리에 철쭉이 옵니다. 제주도에서 시작된 봄이 부산을 거쳐 경주를 지나 서울로 올라오고 서울에서 강원도로 넘어갑니다. 타이밍만 맞추면 이 나라에서는 봄을 2번, 3번 볼 수 있어요. 한국의 봄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봄의 옷을 3번 갈아입는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벚꽃의 원산지가 어느 나라인지는 식물학자들이 계속 연구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벚꽃을 가장 잘 즐기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고 편집장에게 메일을 열었습니다. 파일을 첨부했어요. 제목란에 잠깐 손이 멈췄습니다. 보스턴에서 정해뒀던 제목, 공항 리무진에서 바꾼 제목, 여의도에서 지운 제목, 시내에서 3번째로 지운 제목, 이번이 4번째였어요. 저는 제목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The country I couldn't photograph. 내가 찍을 수 없었던 나라. 사진기자로서 22년 만에 처음으로 사진 한 장 첨부하지 않은 원고를 보냈습니다. 완성 버튼을 눌렀어요. 커피를 내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아침 커피였어요. 창밖 골목의 개나리가 또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오늘 인천공항으로 가는 표를 끊어뒀거든요. 그런데 짐을 싸면서 계속 창밖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멀리 산 쪽으로 철쭉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캐리어 지퍼를 잠그다가 멈췄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기차 시간표를 열었어요. 표를 취소할까 잠깐 고민했습니다. 며칠만 더 있으면 철쭉을 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편집장한테 이미 원고를 보냈고 보스턴에 돌아가서 해야 할 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다음에 오면 되지 생각하면서요. 다음에 저는 그 단어를 쓴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다시 올 거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한 거였어요. 단박 기사를 쓰러 왔다가 다음에 또 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흘러갔어요. 골목마다 노란 개나리가 피어 있었습니다. 벚꽃이 지고 있는 나무 아래 바닥이 온통 분홍색 꽃잎으로 덮여 있었어요. 꽃잎 위로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게 특별한 풍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고속도로에 접어들어서 반대 차선을 봤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리무진 버스들이 줄지어 달리고 있었어요. 차문 너머로 버스 안 사람들 얼굴이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보는 사람, 창밖을 보는 사람, 이어폰을 끼고 눈을 감은 사람, 봄을 보러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었어요. 열흘 전 저도 저 버스 안에 있었습니다. 남박기사 초안을 머릿속에서 완성해두고 교토 사진을 꺼내보면서 한국 벚꽃이 얼마나 못 미치는지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저 버스 안에서 저는 팔짱을 끼고 창밖을 보고 있었겠죠. 냉소적인 표정으로요. 인천공항 출국장에 들어서면서 저는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입국장 방향이었어요. 막 도착한 사람들이 캐리어를 끌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설레는 얼굴들이었어요. 봄을 따라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얼굴들을 보면서 저는 열흘 전 제 얼굴을 생각했어요.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반박하러 왔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돌아가는 길에 저는 설레고 있었어요. 다음에 오면 철쭉을 봐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제주에서 강원도까지 봄을 따라 올라가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탑승구로 걸어가면서 편집장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원고 잘 받았어요. 제목이 마음에 드는데 이번 기사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22년 기자 생활에서 이렇게 완전히 틀린 예상을 하고 취재를 나갔다가 돌아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기사. 요즘 전 세계 공항이 난립니다. 바로 한국 벚꽃 때문인데요. 그동안 벚꽃 하면 일본인 줄 알았지만 올봄 뭔가 달라졌어요. 벚꽃 시즌 항공권 예약 세계 1위에서 일본이 밀렸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한 게 서울이에요. 해외 반응이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 벚꽃 진짜야? 세트장 아니야? 지금 당장 비행기 타고 가고 싶어. 이런 댓글이 수만 개씩 달렸어요. 특히 난리가 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깜깜한 밤인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있고 화면 전체가 비현실적으로 분홍빛으로 빛나는 영상이에요. 알고 보니 그게 서울 석촌호수였습니다. 밤에 벚꽃 보러 나온 사람들로 호수 전체가 꽉 찬 거죠. 이거 합성 아니야? 이런 곳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이런 반응이 수천 개씩 달리면서 완전히 바이럴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매년 보니까 너무 익숙하죠. 그냥 스쳐 지나가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한국의 봄을 보겠다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대체 뭘 보고 이러는 건지 그 충격의 기록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글 썼는데 오히려 오랜만에 제대로 된 기사를 쓴 기분이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가 자리였는데 고도가 올라가면서 서울 전경이 내려다 보였어요. 건물들 사이로 벚꽃이 지고 있는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개나리가 노랗게 올라오고 있는 골목들도 보였어요. 멀리 산 쪽으로는 분홍빛보다 더 진한 색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철쭉이었어요. 한국의 봄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창밖으로 한참 내려다봤어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까지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반박하러 왔다가 틀렸다고 고백하고 돌아간 한 미국인 사진기자의 열을, 그가 카메라를 내려놓은 자리에 우리가 매년 단연하게 지나쳐온 봄이 있었습니다. 제주에서 시작해 강원도까지 올라가는 그 봄. 개나리로 물들었다가 벚꽃으로 절정에 이르고 철쭉으로 넘어가는 그 3단 변주. 자정에 아이 손을 잡고 꽃길을 걸을 수 있는 그 일상.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해서 잊고 사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22년 커리어를 흔드는 진실이었던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